곰브리치 세계사 1편. 곰브리치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으며 미술사와 고고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서양 미술사, 규범과 형식, 상징적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작가 곰브리치는 독자들이 이름이나 연대를 기억해야 하는 부담감 없이 긴장을 풀고 이야기를 쫓아가 주기를 바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만화책을 통해 세계사를 읽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만화책이라도 읽는 게 낫지 라고들 말합니다. 만화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읽는 이의 상상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글자책을 자주 접해서 읽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차례를 살펴보세요. 고대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 최초의 도구들은 그냥 나뭇가지나 돌멩이였다. 그러다가 돌을 다듬어서 뾰족한 망치를 만들어냈다. 당시에는 도구들이 모두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석기시대라고 부른다. 1년 내내 눈이 쌓여있고 거대한 빙하가 평지까지 뻗어 있었다. 이 석기시대의 초기, 구석기시대를 빙하기라고 부르기도 하며 원시인들은 동굴에서 지냈기 때문에 혈거인이라고 부른다. 혈거인들은 말하는 행위를 발명했으며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해왔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체옵스 왕은 기원전 2500년경 온 백성을 동원하여 산처럼 높은 자신의 무덤을 쌓았다. 대략 10만 명이 30년 동안이나 농한기 때마다 혹사당했다. 바빌로니아 제국 초창기 함무라비 왕은 돌을 깎아 만든 비석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행성을 상징하는 신들에게 하루씩을 복납하였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만들어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한 유목민들은 단 하나의 신만을 섬겼다. 이 유일신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다. 자신들은 그가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었다. 바로 유대 민족이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인들에게 정복되어 멸망하였다. 유대인들은 거의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다. 다른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은 무섭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유일신에 대해 자꾸 말하기 때문이었다. 알파벳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바로 상인들이었다. 페니키아 민족은 낯선 해안 지방으로 배를 타고 나가 무역을 했다. 그들은 놀라울 만큼 간편한 문자를 만들어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리스 반도 북쪽에서 새로운 부족들이 쳐들어왔다. 이 새로운 민족이 그리스인이다. 맨 먼저 온 도리스인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자리를 잡았고 스파르타라는 도시에 거주하였다. 다음에 온 이오니아인들은 아티카 반도라는 북쪽 지역에 자리 잡았고 도시의 이름은 아테네이다. 질문입니다. 원시시대에 살던 혈거인들이 발명한 것은 말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원시인들이 깜깜한 동굴 벽면에 그림을 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집트가 막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략 10만 명의 사람들이 30년 동안이나 왕의 무덤을 만드는 데 동원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미라를 만들게 된 이집트 종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기원전 1700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전을 만들었다는 사실로부터 법전을 만든 나라에 대해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빌로니아인이나 아시리아인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별들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운행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별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의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나요? 다른 민족들은 여러 명의 신을 받들어 모셨지만 단 하나의 신만을 섬긴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이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점점 무섭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파벳을 고안해낸 사람들은 멀리 바다 위를 배를 타고 다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멀리 항해를 한 상인과 문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장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지배자. 페르시아족은 이집트를 정복해서
파라오를 폐위시켰다. 3000년 역사의 이집트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다. 페르시아군은 마라톤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7분의 1 정도인 아테네 군에게 패배했다. 전령이 사력을 다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가 아테네인들에게 전쟁의 경고를 알리고 그대로 쓰러져 죽어버렸다. 이것이 유명한 마라톤 달리기이다. 기원전 480년 아테네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스인들을 서로 결합시켜 준 것이 있었다. 바로 공동의 신앙과 스포츠였다. 제우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4년마다 성역에서 대경기를 벌였다. 이 성역을 올림피아라고 불렀다. 델피에 있는 아폴로의 성역에는 증기가 새나오는 틈새가 있었다. 여사제 피티아가 몽롱한 채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사제들이 해석해 주었고 이것을 델피의 신탁이라고 불렀다. 아테네인들은 특히 두 가지 대상에 관심을 가졌는데 진실과 아름다움이었다. 그들은 철학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에 장대한 도시 모헨조다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초기 정복자들의 후손들은 토착민층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는데 이러한 분리 방침은 사회 제도로 굳어져 갔다. 이것이 카스트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의 신분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기원전 500년경에 살았던 고타마 왕자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에 대해서 숙고하였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자, 부처가 되었다. 중국은 2000여 년이 넘도록 황제가 다스려 왔다. 중국은 너무나 광대해서 양 끝의 사람들은 다른 말을 사용했다. 문자라는 공통점이 없었다면 그들은 분열되었을 것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기원전 420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자 아테네는 물론 승전국인 스파르타 사람들까지 모두 지쳐버렸다.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는 먼저 소아시아로 출정하였다. 알렉산더는 페니키아와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까지 지배했다. 그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인도까지 진출해 인도의 도시들을 하나씩 고립시켜 정복하고 말았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세계 각국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그리스의 예술과 정신세계가 페르시아로 들어와 인도와 중국까지 보급되었다.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문화로 위대한 정신의 보유자가 되었다. 그리스 문화의 요새는 바로 도서관이다. 질문입니다. 3000년 역사의 이집트 제국을 멸망하게 한 이들은 누구인가요?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인들에게 멸망한 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페르시아인들은 이집트를 정복해서 파라오를 폐위시켰고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지만 아직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7배나 넘는 페르시아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오늘날 마라톤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요? 페르시아 전쟁 이후 100여 년 동안 아테네의 정신세계에서는 수천 년 동안 동방의 대제국들에서 일어난 일들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아테네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는 전체를 지배하는 왕도 행정기관도 없이 각각의 도시가 저마다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을 서로 결합시켜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델피의 신탁은 무엇인가요? 엄격하고 강인하게 교육을 시킨 스파르타인들과 의미 있는 삶을 추구했던 아테네인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테네인들의 위대한 업적은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관심을 가진 두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인도의 카스트 계급 제도가 생긴 것은 어떻게 해서 굳어진 것일까요? 부처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광대한 중국은 지역에 따라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분열되지 않은 것은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알렉산더가 장엄한 궁중의식을 거행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민족보다도 위대한 정신의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힘은 그리스 문화였고 이 힘을 보호하는 요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힘을 보호하는 요새가 도서관이란 의미는 무엇을 말하나요? 3장 광대한 로마 제국의 번영과 몰락.
2명의 집정관은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도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으며 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탈리아 남부를 장악한 로마인들은 북부에 있는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정복했다. 로마 제국은 점점 빠른 속도로 뻗어나갔다. 로마인들은 토착민들이 종교를 가질 수 있고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도 도로를 만들어 주었다. 세상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로마의 군인이었다. 이들은 반항적인 토착민들을 억압하고 거역하는 자는 무섭게 처벌하였다. 포로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보는 가운데 씨름과 검도를 하거나 맹수와 싸우는 도살 장면을 보여주어야 했다. 로마인들은 크게 변해갔다. 부유한 사람들은 농지를 사들이고 대규모 농지에서 노예들을 부렸다. 노예를 상품처럼 거래했고 죽이는 것도 주인 마음이었다. 사령관 중에서 카이사르는 프랑스를 정벌하고 독일까지 진군했고 영국까지 진격했다. 카이사르는 언제나 승리했다. 그는 시간의 질서까지도 확립해 놓았다. 달력상의 날짜를 새로 배열했다. 카이사르의 양자 아우구스투스는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었다. 그는 정의롭게 다스리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예수는 로마의 관리인에 의해 반란자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죽은 지 30년쯤 지난 후 로마는 잔인한 황제 네로가 다스리고 있었다. 네로는 그리스도교도들을 모조리 뒤져서 체포하게 하고 잔인하게 처형했다.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자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이르러 그리스도교 박해를 금지하였다. 395년 이후부터 로마 제국에는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게 되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로마 제국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로마 제국이다. 크리스트교는 이미 두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었다. 아시아 초원에 살던 기마족인 훈족은 중국을 약탈할 수 없게 되자 서쪽을 노리기 시작했다. 훈족을 피해 게르만족의 하나인 서고트족은 안전한 로마 제국으로 피신하려고 했다. 서고트족은 아테네를 침략하고 이탈리아로 이동하여 로마를 정복했다. 비어있는 로마의 땅으로 여러 게르만족들이 밀려들어왔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한다. 이어서 훈족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왔고 군대의 힘으로는 막을 도리가 없었다. 그러자 로마 주교가 사제들과 함께 교회 깃발을 들고 맞섰다. 게르만족은 무능한 로마의 황제를 쫓아냈고 서로마 제국이 종말을 고했다. 원시부터 그때까지를 고대로 간주하기도 한다. 질문입니다. 로마의 계급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로마는 2명의 집정관이 있고 집정관 중 1명은 평민 계급에서 선출했습니다. 평민 계급이 집정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인들은 아테네인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로마군은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에게 2번이나 참패를 당했습니다. 한니발이 승리를 한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한니발이 결국 로마군에게 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인들은 알렉산더 대왕과 다르게 정복한 나라들을 통치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스파르타쿠스는 노예들을 결집해 점점 변해가는 로마인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인들이 노예들을 어떻게 취급했기 때문인가요? 카이사르는 로마 제국의 질서뿐 아니라 시간의 질서까지도 확립했습니다. 그가 체계를 잡은 시간의 질서는 무엇을 말하나요? 로마 제국의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도들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늘어갔습니다. 가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유한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활했나요? 서기 395년 이후부터 로마 제국은 2개의 수도와 2개의 국가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무엇을 말하나요? 서로마 제국은 어떻게 몰락했나요? 4장 암흑 속에 빛나는 별 중세의 시작 476년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수도사 베네딕트는 베네딕트 수도회를 설립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했다. 당시 수도원은 교양과 예절이 자리 잡고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수도사들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프랑코 왕국의 진정한 지배자였다.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인 메카에 살던 마호메트는 대천사 가브리엘을 보았다. 자신이 신의 대변인이 되었음을 느낀 마호메트는 유일신의 가르침을 설교했다. 그는 알라신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마호메트는 자신의 교실을 이슬람교라고 불렀다.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된 카롤루스 대제는 전 영토에 대해 정확한 보고를 올리도록 했고 왕국 전역에 어떤 일이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정했으며 재판관을 임명하고 주교를 결정했다. 심지어는 식료품 값도 정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민족의 단결이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독일 황제가 되었다. 하지만 제국은 그가 죽고 손자 3명에 의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갈라지고 말았다. 교황은 처음에는 아무 불만이 없었다. 독일 황제는 그를 보호하고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달라졌다. 황제가 주교를 결정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주교는 사제이지만 영주이기 때문에 황제는 자신이 결정하길 원했다. 1073년 로마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7세와 당시 독일의 왕 하인리히 4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하인리히는 혼자 카노사에 있는 교황을 찾아가 파문을 풀어달라고 간청했고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른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주교들은 교회가 임명했고 황제가 아닌 교황이 크리스토교계의 지배자가 되었다. 오토 대제는 기마족인 마자르족에게서 빼앗은 땅을 왕이 갖지 않고 영주에게 나누어 주었다. 왕으로부터 영토를 받은 귀족은 성체를 세우고 영주로 군림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자유농민이 아니라 왕이 내린 봉토나 지주의 땅에 예속되어 있었다. 농토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노라고 불렀다. 이주할 권리도 없고 자기 맘대로 쉴 수도 없었다. 노예와는 달리 영주는 농노를 팔거나 죽일 수 없었다. 영주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의무는 전쟁이 일어나면 출정하는 것이다. 왕이 봉토를 나누어 준 귀족들은 모두 기사였다. 영주들에게서 장원의 일부분을 다시 봉토로 하사받은 집사들도 기사였다. 농부와 하인들은 기사가 될 수 없었다. 농노의 자식들은 다시 농노가 되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기사는 자신의 용맹을 통해 신에게 봉사했다.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다. 주인인 영주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기사들은 신과 크리스토 교도를 위해 싸우는 것을 자신들의 주요 임무로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이교도인 아랍인들의 수중에 있었다. 기사들은 집결하여 팔레스타인에 도착했다. 모두 어깨에 빨간 십자가를 붙이고 있어서 그들을 십자군이라고 불렀다. 십자군을 도시에 포위했고 아랍군을 공략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기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슬람 교도를 모두 학살했고 잔혹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 크리스토 교도들은 먼 동양에서 아랍인들의 문화와 건축과 학문을 알게 되었다. 아랍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십자군이 프랑스와 독일에 전파하였다. 질문입니다. 암흑의 중세 시대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나요? 마호메트는 우리가 신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교했나요? 아랍인들은 정복민들의 문화를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발명한 것들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아랍인들이 발명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독일 황제인 카롤루스 대제가 권한을 갖고 정한 일들은 무엇인가요? 황제와 교황의 다툼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노와 봉건 영주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나요? 농노와 노예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각각 무엇인가요? 누군가 자존심을 꺾고 적에게 용서를 구하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건으로부터 유래되었나요? 중세시대 기사들이 살았던 성곽은 어디에 위치했고 구조는 어떠했나요? 기사도 정신은 무엇을 말하나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은 무엇이었나요? 지금까지 곰브리치 세계사를 살펴봤습니다. 작가 곰브리치는 옛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게 언제라고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와 같이 물어본다면 그것이 역사에 대한 물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건 하나가 아닌 일어난 사건들을 통틀어 물어볼 때 그것을 세계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으며 많은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